이 고아놈이 재수없게 어딘 들어와. 우리 수진이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무슨 일로 또 재수없게 들어와. 이봐 매영, 우리가 내일 아레스한테 엄청난 자금을 받기로 한 거 알고 숟가락 얹으려고 온 거 아니지? 함께 쉬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문을 열자마자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허공을 가르는 하얀 알갱이들이었습니다. 촤악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소금 조각들이 제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눈꺼풀과 뺨, 그리고 입술 사이로 소금 알갱이들이 무자비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거친 입자가 눈동자를 스치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뇌를 찔렀고 저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이 집 문턱을 넘으며 흘렸던 눈물이 이미 제 안에서 얼어붙어 단단한 기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수없는 고아놈이 어디라고 여길 기어들어와. 내 놈이 우리 수진이 잡아먹은 걸로 모자라서 이제 이 집 구석 망하는 꼴을 직접 감상하시겠다. 장인어른, 아니 김상국 씨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비명에 가까웠지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플라스틱 바가지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며 대리석 폭도의 날카로운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속눈썹에 걸려있던 소금 몇 알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내려다본 제 구두 주변은 이미 하얀 소금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눈 내린 들판 같더군요. 5년 전 제가 알몸뚱이로 쫓겨나던 그날 밤의 눈처럼 말입니다. 제 뺨을 타고 흐르는 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소금기에 긁힌 미세한 상처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었습니다. 입술 끝에 닿은 그 비릿하고 짠 맛을 혀끝으로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이 맛이었지요. 제가 지난 1825일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되새겼던 그 비참함의 농도 말입니다. 말 좀 해봐 이 벙어리 새끼야. 5년 동안 어디 가서 뒤지지도 않고 용케 살아 돌아왔네. 그 지질한 잠바떼기는 어디 헌옷 수거함에서 주워 입었냐? 뒤에서 들려온 것은 처남 태성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게서는 고가의 니치 향수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 코에는 그 밑에 깔린 역겨운 탐욕의 악취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제 옷차림을 후었습니다. 야 이준혁, 너 설마 우리 집 망한다는 소문 듣고 뭐하나 얻어먹으려고 온 건 아니지? 응?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지 눈치는 빨라가지고. 근데 어쩌냐? 우리 내일이면 아레스랑 계약한다. 그 사모펀드 대표가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연락했어. 너 같은 거지는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이 내일부터 이 집으로 쏟아진단 말이야. 태성씨의 손가락이 제 가슴팍을 쿡쿡 찔렀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오만한 힘. 저는 시선을 돌려 김상국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는 분노와 불안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풍전 등화의 위기라는 소문은 사실이었나 봅니다. 도박하듯 매달리는 그 아레스라는 이름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구명줄이었겠지요. 저는 떨리는 손을 코트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모서리가 해진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기 1시간 전 제 손을 꼭 잡고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혁이씨 우리 아빠 욕심 때문에 분명 크게 넘어질 거야. 그때 당신이 가진 힘으로 딱 한 번만 물어봐줘.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했냐고. 만약 아빠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때는 당신이 한 번만 구해줘.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저는 지난 5년을 지옥 같은 금융가에서 버텼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지우고 오로지 숫자의 포식자가 되어 아레스라는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치욕스러운 소금 세례를 견디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김 회장님, 잠시 제 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김상국 씨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내 장인이냐? 내 딸 죽인 살인마 놈이 입이라고 놀려? 당장 꺼져. 보안요원 불러서 이놈 끌어내. 그가 제 얼굴을 향해 삿대질할 때마다 손가락에 끼워진 커다란 사파이어 반지가 거실 조명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저 반지를 사기 위해 수진이의 수술비를 깎았던 그의 탐욕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품속에서 그 낡은 봉투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이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종이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회장님께 드리는 기회입니다.
읽어보시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내미는 제 손등에 핏줄이 툭 붉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깊게 패어 들어갔지요. 이것이 제가 인간으로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김상국 씨는 그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채 1초도 지나지 않아 제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퇴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걸쭉한 가래침이 봉투의 하얀 표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기회? 내까짓 게 나한테 기회를 줘?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 같은 놈이 감히. 봉투는 바닥에 흩어진 소금 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의 이름이 적힌 곳 위로 장인의 오물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아내와의 약속마저도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형 매형 아니씨 봤지? 우리 아버지 성격 안 죽었어. 야, 이거 가져가서 너희 고아원 동생들이나 나눠줘라. 구걸도 정도껏 해야지. 태성씨가 발로 그 봉투를 툭 찼습니다. 봉투는 소금밭을 굴러 제 구두 끝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순간 낡은 바지 원단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물이 묻은 봉투를 집어들어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 이제야 확실히 알겠군요. 당신들에게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다시는 오지마. 소금 아깝게 시리. 라는 고함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 말들이 제 고막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묵직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칼바람이 제 뺨의 상처를 파고들었습니다. 소금기에 절여진 상처가 미치도록 따가웠지만 저는 오히려 입가에 미세한 경련 같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 멀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비서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몸에 소금이. 저는 비서가 건네는 손수건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차 뒷좌석에 앉아 차가운 가죽 시트에 감촉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김상국 씨의 화려한 대저택. 오늘 밤이 지나면 저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져갈 것입니다. 준비해. 제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냉정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RS 대표로서 김상국 씨와 대면하겠습니다. 계약서 대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목록을 들고 가죠. 차유리에 비친 제 눈동자는 이미 깊은 심연처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고통은 충분히 겪었습니다. 수치심은 소금과 함께 씻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돈과 권력으로 그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뿐이었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김상국 씨, 당신이 오늘 제게 뿌린 건 소금이 아니라 당신들의 무덤 위에 뿌려질 최후의 흙이었습니다. 가죽 시트의 서늘한 감촉이 코트 너머로 전해져 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저택의 불빛은 마치 괴물의 눈동자처럼 저를 노려보는 듯 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감긴 눈꺼풀 안쪽으로 억지로 눌러 담았던 5년 전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개천에서 용난 놈이라거나 신분 상승을 노린 사냥꾼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용이 되기 위해 수진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진이를 사랑했기에 제 안의 용을 잠재우고 스스로 지렁이가 되기를 선택했었다는 사실을요. 대학 시절 수석을 놓치지 않던 제게 세상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만난 순간 그 모든 성공의 지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녀는 태생부터 화려한 온실 속의 꽃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소박한 진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혁이씨, 난 당신의 배경이 아니라 당신의 눈에 담긴 세상을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모든 야망을 접었습니다. 김상국 회장이 내건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대리사위라는 명목하에 성만 유지할 뿐 실상은 부르면 달려오고 까라면 까는 머슴의 삶이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저는 그 집안의 유령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장인의 구두를 닦고 처남이 술에 취해 사고를 치면 뒷수습을 도맡았습니다. 손바닥은 구두약과 걸레질로 굳은 살이 박였고 자존심은 매일 아침 현관 매트에 털어내는 먼지보다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안색이 나날이 창백해지더니 결국 췌장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부족했습니다. 제 온 세상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지요. 이복의 자네, 이게 무슨 소린가? 내 딸이 죽어간다니. 장인의 첫마디는 딸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집안의 운세에 낀 살을 탓하는 저주였습니다. 그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대신 제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병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본 그 종이에는 이혼 서류와 상속 포기, 각서 그리고 영구 출국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치료비 만만치 않아. 미국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려면 수십억이 우스워지겠지. 자네 같은 고아놈이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나. 그러니 사인하게. 자네가 우리 딸 옆에서 사라져주는 게 수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야. 그의 눈은 딸의 생명을 거래 도구로 사용하는 장사꾼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혈향이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제 무능력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시 저는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 제가 가졌던 유일한 재능, 즉 금융 분석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장인이 제 총명함을 경계했기에 저는 일부러 멍청한 척, 무기력한 척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대가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사인했습니다. 수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상국 회장은 악마보다 더 비열했습니다. 그는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저를 병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수진이를 본 건 간호사의 도움으로 몰래 들어간 깊은 밤이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앙상하게 마른 수진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잦은 주사바늘 자국으로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습니다. 혁이씨, 나 다 알아.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무슨 짓 했는지. 그녀는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가냘픈 손가락의 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아빠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없어지는 게 무서운 분이야. 혁이씨, 당신은 아주 큰 사람이야. 당신이 숨기고 있는 날개를 내가 왜 모르겠어. 약속해줘. 5년만. 딱 5년만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줘. 그리고 아빠가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스스로 깨닫게 해줘. 만약 그때 아빠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때 한 번만 기회를 줘. 그것이 수진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성배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둔 그날 밤, 저는 장인의 부하들에게 끌려가 빗물 섞인 흙탕물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이 땅에서 꺼져라. 다시 눈에 띄면 그땐 정말 시체로 발견될 줄 알아. 처남태성이가 제 가슴팍을 짓밟으며 뱉은 말이었습니다. 흙탕물이 입속으로 들어왔지만 뱉지 않았습니다. 그 차갑고 더러운 맛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길로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지하, 피도 눈물도 없는 숫자의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죽였습니다. 오로지 김상국 회장이 그토록 숭배하는 자본이라는 신의 정점에 서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1달러를 100만 달러로 불리는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보았지만 제 눈물샘은 이미 5년 전 병실에서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RS?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사모펀드의 수장이 되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김상국 회장의 삼국물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골마 터진 상태더군요. 무리한 사업 확장, 처남의 도박 빚을 메우기 위한 공금 횡령. 그는 무너질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이 되는 오늘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평생을 바친 이 복수라는 이름의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주머니 속의 봉투, 그 안에 든 수진이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 편지를 혁이씨가 전해준다면 아빠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을 때겠죠. 그래도 혁이씨는 아빠에게 마지막 손길을 내밀 거예요. 그게 제가 사랑한 이준혁이라는 사람이니까요. 제발 이번만큼은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봐주세요. 하지만 오늘 김상국 회장은 그 마지막 구원의 밧줄을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걷어찼습니다. 그는 소금을 뿌리며 저를 재수 없는 고아라 불렀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심판자가 제 발밑에 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계약 장소는 본사 펜트하우스가 아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란스러운 곳으로 정해. 김 회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상국타워 로비.
한복판에서 그가 가진 모든 환상이 깨지는 소리를 전 국민이 듣게 할 거다. 손등의 핏줄이 다시 한번 꿈틀거렸습니다. 5년 전 빗물 속에서 다짐했던 그 순간의 공기가 다시 폐부를 찔렀습니다. 김상국 회장님, 당신은 내일 당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근본 없는 놈의 발등에 입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것이 당신이 내 딸을 죽였다며 제게 소금을 뿌린 대가이자 수진이가 제게 맡긴 마지막 유언의 집행 방식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언제나 비릿한 냄새를 동반합니다. 5년 전 제가 쫓겨났던 그날처럼 김상국 회장의 저택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휘두를 심판의 칼날에 한치의 망설임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그 지옥 같은 문턱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실현 싱크대에 처박힌 진심. 제가 들고 간 것은 투박한 유리병에 담긴 갈색 액체였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약초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천종산삼을 다려 만든 기력이 쇠한 장인을 위한 제 마지막 돌이었습니다. 아레스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한때 그분의 사위였던 이준혁으로서 내민 마지막 손길이었죠. 이게 뭐냐? 또 어디 시장통에서 한약 찌꺼기라도 얻어왔어? 장인은 병을 받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안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주방 싱크대로 걸어갔습니다. 콸콸콸. 짙은 한약 향이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수천만 원의 가치가 하수구에 오물과 섞여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아까운 약물이 튈 때마다 제 손등에도 차가운 액체가 와닿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지 손이 참 싸구려야. 이런 걸 먹고 내 배탈이라도 나면 내가 책임질 거냐? 아니면 이거 먹고 죽으라고 독이라도 탄 거야? 그는 빈 병을 제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유리병이 제 가슴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파편 하나가 제 발목을 스치며 선명한 핏줄기를 만들어냈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이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그저 죽은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처남 태성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새로 뽑은 한정판 골프 가방을 끌고 왔습니다. 제 점퍼 차림을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이서방, 마침 잘 왔네. 우리 집 관리인 아저씨가 오늘 휴가거든. 내가 그 천한 몸뚱이 좀 써야겠다. 그는 다짜고짜 제 손에 더러운 걸레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뭐해? 바닥에 묻은 진흙 안 닦고. 이 대리석 바닥이 얼마짜린 줄 알아? 내 놈 장기 다 팔아도 못 사. 고아원 시절에 신발 닦던 솜씨 발휘 좀 해보라고. 아, 무릎 꿇고 닦아야지. 허리 꿋꿋이 세우고 뭐하는 거야? 주변에 있던 가사 도우미들과 경비원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씨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제 어깨를 발로 툭 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뼈가 딱딱한 바닥에 닿는 순간 둔탁한 통증이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더러운 걸레를 들고 바닥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거친 흙모래가 파고들고 태성씨가 고의로 엎지른 커피가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형 매형 자세 나오는데? 역시 사람은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해. 너는 이런 바닥이 딱이야. 안 그래?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는 끈적한 커피액이 눈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눈이 따가워졌지만 저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굴욕의 액체가 제 피부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기를 바랐습니다. 절대 잊지 마라, 이준혁.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진흙을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칼날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장인의 손에는 제가 그토록 아꼈던 수진이의 손때가 묻은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 쫓겨날 때 유일하게 챙기지 못해 늘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았던 그녀의 분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그건 돌려주십시오. 수진이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인은 제 간절함을 읽었는지 오히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벽난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붉은 불길이 이글거리는 그곳 앞에서 그는 일기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죽기 전까지 너 같은 놈 때문에 고민했던 흔적 아니냐? 이런 건 우리 집안의 수치다. 근본도 모르는 놈이랑 섞인 기억 따위 깨끗이 태워버려야지.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제가 달려나가려 하자 태성씨와 경비원들이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러진 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무심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화르르. 종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제 심장을 찢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정성스레 적어 내려갔던 준혁 씨와 함께한 첫눈, 우리. 미래의 아이 이름 같은 글자들이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불꽃 사이로 수진이의 필체가 파르르 떨리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졌던 마지막 연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이라는 환상이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 제 눈동자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자, 이제 이 쓰레기 치워라. 내일 아레스 대표님 오시는데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제가 되어버린 아내의 기억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제 됐어. 당신이 지키려 했던 아버지는 오늘 이 불길 속에서 같이 죽었어. 고개를 든 제 얼굴에는 아까의 비굴함도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엔 오직 서늘한 죽음의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저는 옷에 묻은 커피와 흙을 털어내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꼭 뵙겠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RS의 이준혁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제 말투는 기이할 정도로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숨겨진 서늘함에 장인은 잠시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대저택을 걸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에서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뺨에 닿은 그 차가운 감촉이 내일 제가 집행할 심판의 온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삼국물산의 본사 건물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유리 벽면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사기꾼, 내 돈 내놔 같은 거친 글씨들이 낙서처럼 휘갈겨져 있었고, 로비는 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직원들의 고성과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먼지와 담배 연기,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인간들의 비릿한 식은땀 냄새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패딩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 아수라장을 지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쫓겨나던 그날의 비참함이 이 건물 전체에 전염병처럼 번져 있더군요. 보안 요원조차 사라진 폭도를 지나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제 코를 찌른 것은 톡한 양주 냄새와 찌든 담배 향이었습니다. 누구야? 지금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김상국 회장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서슬퍼런 위험 대신 쥐구멍에 몰린 생쥐의 날카로운 비명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넘쳐 흐르고 있었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명품 도자기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처남 태성 씨는 손톱을 깨물며 연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입니다. 회장님. 제가 모자를 벗고 천천히 다가서자 두 사람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준혁. 너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나. 지금 우리 상황 안 보여? 너 같은 거지 새끼한테 적선할 돈은 10원짜리 한 장도 없어. 태성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준혁이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마련한 삼국물산의 당장 급한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개인 자금 인출 증서였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심연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당장 내일 돌아오는 어음은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 회장의 눈등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마치 홀린 사람처럼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흐릿한 눈동자를 번뜩이게 만들었지요. 조건? 그게 뭔데? 돈만 준다면 뭐든 못하겠느냐? 말해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진이 묘소로 가십시오. 거기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당신의 탐욕 때문에 딸을 외롭게 죽게 했다고 사위였던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수진이의 일기장을 태운 그 손으로 참회록을 쓰십시오. 그러면 이 돈 아무 조건 없이 드리겠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회장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자존심과 탐욕,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 그 안에서 추악하게 뒤엉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뭐, 무릎을 꿇어? 사과를 해? 내가 왜? 그년이 몸이 약해서 죽은 게 왜 내 탓이야? 그리고 너 같은 고아 놈한테 내가 왜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그는 서류를 낚아채더니 제 얼굴을 향해 갈기갈기 찢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 파편들이 마치 조화처럼 제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내 놈이 어디서 훔친 돈인지는 모르겠다만 나 김상국이야. 내일이면 RS의 이준혁 대표를 만나기로 되어 있다고. 그분은 너 같은 버러지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야. 그분만 만나면 이런 푼돈 따위는 필요 없어. 옆에 있던 태성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양주병을 집어 들더니 제 발등에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독한 술이 제 신발과 바지를 적셨습니다. 야 이준혁, 내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가르치려 들어? 고아원 출신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 설마 우리가 진짜 망할 줄 알았냐? RS 대표님이 우리랑 손잡기로 한 건 우리 집안의 격을 알아봤기 때문이야. 너 같은 근본 없는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그 격 말이다. 태성 씨는 제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겨운 술 냄새와 탐욕의 악취. 저는 그의 눈동자 너머에서 일말의 뉘우침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오직 타인에 대한 멸시와 근거 없는 선민의식만이 따레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나? 내가 가져온 그 구질구질한 자비 따위는 필요 없으니 당장 꺼져. 내일 우리가 RS 대표님 옆에서 축배를 들 때 너는 저 밑바닥 로비에서 우리 구두나 닦고 있으라고. 김 회장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발로 짓밟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딸 수진이? 그 애도 죽어서 자랑스러워할 거다. 이 아비가 RS와 손잡고 다시 재벌가로 복귀하는 걸 보면 말이야. 너 같은 놈이랑 엮였던 건 수진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었어. 태워버린 일기장처럼 말이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까지 타오르던 작은 촛불 하나가 치익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그것은 수진이와의 약속, 아버지가 뉘우치면 도와달라던 그 가느다란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태성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소나기의 힘에 태성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아, 이 새끼가 미쳤나. 저는 옷에 묻은 술과 종이 가루를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훈장처럼 몸에 두른 채 김 회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장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이제 곧 사라질 망자에 대한 마지막 조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그 고귀한 격이 내일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제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낮고 차가웠습니다. 김 회장은 제 서늘한 기운에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책상을 쾅 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래, 내일 오전 10시 상국타워 로비다. 거기서 내 놈이 우리 발치에서 기어다니는 걸 보여주마. 보안 요원, 당장 이 쓰레기 치워. 저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폭도를 걷는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니 여전히 사람들의 콕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일이면 진정한 주인을 잃은 이 성체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눈물이 멈출 것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적신 술 냄새와 종이 조각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에 새겨진 그들의 악랄한 웃음소리는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표정이 너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답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정말 아무런 짐이 남지 않았어. 수진이와의 약속은 오늘부로 끝났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내일 상국물산과의 계약식. 전 언론사에 공개해. 그리고 리셉션 장소는 예정대로 로비 한복판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이 얼마나 화려한지 세상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응시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김 회장이 그토록 기다리는 RS의 이준혁은 그가 발로 찼던 거지 사위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오만은 귀를 막는 법입니다. 김상국 회장님, 당신이 내일 마주할 진실은 당신이 뿌린 소금보다 더 짜고 당신이 태운 일기장보다 더 뜨거울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처참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약속된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상국타워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분노한 채권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 섞인 인간들의 욕망과 공포는 로비의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달궈놓고 있었지요. 저는 전날 입었던 소금기에 절고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패딩 점퍼를 그대로 걸치고 로비 한복판에 섰습니다. 제 몰골은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마치 오점처럼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은 엘리베이터 홀 앞에 설치된 레드카펫,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김상국 회장 부자에게 향해 있었으니까요. 벼랑 끝의 사투. 김상국 회장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과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은 그가 밤새 어떤 지옥을 맛보았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그의 옆에서 처남 태성 씨는 연신 넥타이를 고쳐매며 헛구역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RS 대표님 곧 오시겠죠? 벌써 9시 50분이에요. 지금 사채업자들이 창고까지 들이닥쳤대요. 오늘 계약 안 되면 우리 정말 끝장이에요. 태성 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거친 고함과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상국물산에 돈을 떼인 사채업자와 하청업체 사장들이었습니다. 김상국, 내 돈 내놔. 우리 직원들 월급이 석 달째 밀렸어. 이 사기꾼 영감탱아.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계약이야.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로비. 김 회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제 어깨와 부딪혔습니다. 이준혁, 너 이 자식이 왜 또 여기 있어? 재수없게. 김 회장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부정한 것이라도 본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계약서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그 계약서 3페이지의 독소 조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그 상태로 사인하시면 상국물산은 물론이고 회장님 명의의 모든 은닉 재산까지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겁니다.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던진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수진이의 일기장을 태웠을지언정 수진이가 사랑했던 아버지로서의 그를 위해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전문적인 조언이었지요. 탐욕이 부른 자멸. 하지만 제 진심은 다시 한번 비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태성씨가 제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내 놈이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내가 금융의 기억자라도 알아? 고아원에서 배운 게 소매치기밖에 없는 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대표님이 직접 검수한 계약서를 지적해. 태성씨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오로지 돈이라는 신기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새끼 말 듣지 마세요. 아까 RS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요. 대표님은 완벽한 걸 좋아하신다고요. 이런 재수 없는 놈이 옆에서 초치게 놔두면 계약 파기될지도 몰라요. 김 회장 역시 제 조언을 거지의 질투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이놈을 밖으로 끌어내. 저기 저 폭도들이랑 같이 묶어서 경찰에 넘겨버려. 이 신성한 계약 장소에 어디서 근본 없는 고아 놈의 악취를 풍기느냐 말이다. 보안 요원들이 제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들의 손길에 제 점퍼 소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김 회장을 불렀습니다. 김상국 씨, 그 계약서는 구원이 아니라 올가미입니다. 지금 사인하면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된다고요. 입 닥쳐. 내 눈앞에서 사라져. 김 회장은 바닥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어 제게 던졌습니다. 물병이 제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며 차가운 액체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개처럼 끌려가 로비 구석의 차가운 바닥에 내동팽개쳐졌습니다. 절체절명의 10시. 오전 9시 59분. 로비의 대형 시계 바늘이 운명의 시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김 회장은 흐트러진 옷가지를 매만지며 승리자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로비에 모인 기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국물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모펀드 RS와 손잡고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저기 구석에서 지저대는 루저들의 말은 무시하십시오. 진정한 급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로비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길을 열었고
그 뒤로 검은색 수트를 갖추어 입은 RS의 핵심 임원들이 군대처럼 열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기세에 아수라장이었던 로비는 순식간에 도서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김 회장과 태성 씨는 굽신거리며 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S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국물산의 김상국입니다. 김 회장은 허리가 끊어질 듯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그를 본체 만체하며 로비 한가운데 제가 내동팽개쳐져 있는 구석 쪽을 향해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를 짓누르고 있던 보안 요원들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금융계의 거물이라 불리는 박 회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신을 마주한 죄인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대표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누가 감히 대표님을 이런 곳에... 로비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김상국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계약서가 바닥으로 툭하고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찢어진 점퍼 사이로 묻은 먼지를 털어내지 않은 채 저를 멸시하던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님,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다리는 RS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고. 제 목소리가 로비의 높은 천장을 타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5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시작된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금기에 절고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패딩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허물 아래 숨겨져 있던 어둠보다 깊은 남색의 맞춤 수트가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소금 세례를 견디고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굴욕을 사겼던 거지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냉혹한 자본의 심판자 RS의 수장 이준영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봐 박 회장, 지금 뭐라고 했나? 이준혁이 대표라고? 저 고아놈이?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태성 씨는 아예 넋이 나간 채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로비를 압도했습니다. 김상국 씨, 아니 전 상국물산 회장님, 당신이 그토록 신봉하던 격의 실체를 이제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구두 끝으로 툭 찼습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당신을 찾아갔을 때 찢어버린 그 서류 기억하시나요? 그건 제가 이준혁이라는 개인으로서 당신에게 내밀었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제 사재를 털어 당신의 빚을 갚아주려 했던 수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 서류를 비웃으며 제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김 회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RS와 맺으려 했던 이 계약서 3페이지 12조 조항을 보라고 제가 3번이나 경고했지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투자자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횡령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계약은 즉시 자산 양도 합의로 전환되며 모든 경영권과 출연 재산은 RS에 귀속된다. 그게 무슨... 나는 분명히 정상적인 투자라고 들었어. 최 과장이 분명히... 당신이 뒷돈을 주고 매수한 그 최 과장 말입니까? 그 친구 사실 제 전략기획실 소속입니다. 당신이 장부를 조작하고 비자금을 세탁하게끔 유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단 1원이라도 정직하게 경영했다면 이 조항은 절대로 발동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RS의 자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사기꾼의 길을 선택했죠. 당신의 그 썩어빠진 탐욕이 방금 이 계약서를 당신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사형 집행서로 바꾼 겁니다. 옆에 서 있던 태성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매매형, 아니 대표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함정이잖아요. 이건 무효라고요. 저는 태성 씨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함정? 아니 이건 인성 테스트였습니다. 당신들이 정직했다면 이 함정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당신들은 수진이의 수술비를 아끼려고 장부를 조작했던 그날처럼 오늘도 돈 몇 푼을 더 챙기려고 당신들의 영혼을 판 겁니다. 그때 로비 입구로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회장이 차갑게 명령을 내렸고 수사관들은 곧바로 김 회장과 태성 씨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상국 씨, 김태성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금을 뿌리며 기세 등등하던 노인은 이제 한 마리 늙은 쥐처럼 살려달라며 제 발등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님, 당신이 제게 뿌린 소금은 제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이 되었고, 당신이 태운 수진이의 일기장은 제 복수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남은 건 당신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밑바닥 인생을 직접 체험하는 것뿐입니다.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가슴속을 짓누르던 5년의 응어리가 차가운 얼음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 아래에서 왕관을 잃은 왕들의 추락은 더없이 처참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패딩 점퍼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제가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 과장에게 줬던 그 뒷돈 5억. 그것까지 포함해서 당신들의 모든 전 재산은 이제 제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말이죠. 박수 소리가 쏟아졌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김상국 회장님, 당신의 왕국은 당신의 손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던진 돌에 당신이 맞게 했을 뿐입니다. 상국타워의 화려한 로비를 가득 채웠던 고성과 울음소리, 그리고 요란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아득한 환청처럼 멀어집니다. 검찰 호송차의 사이렌 소리가 완전히 잦아든 뒤에야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5년 동안 제 폐부를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무게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같은 건 없었습니다. 복수라는 건 결국 남의 집을 태우기 위해 내 심장에 불을 지르는 일이니까요. 불이 꺼진 자리에는 승리자의 깃발 대신 검게 그을린 죄와 공허한 정적만이 남을 뿐입니다. 저는 차를 몰아 경기도 외곽의 어느 한적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상국타워 안은 대조적으로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아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저를 반기는 속삭임처럼 들려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진이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 위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대리석의 감촉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그 차가운 돌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수진아, 나와서.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수천억의 자금을 움직일 때도 빌런들의 목줄을 죄며 냉혹한 톡서를 내뱉을 때도 떨리지 않던 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약속? 지켰어. 당신이 말한 그 마지막 기회까지 그분들 앞에 내려놓고 왔어. 그런데 수진아, 당신 아버지는 끝내 사람이 되기보다 돈의 노예로 남기를 선택하시더라. 저는 주머니에서 아까 챙겨온 가래침이 묻고 구겨진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켜 그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붉은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올랐습니다. 5년 전 장인이 수진이의 일기장을 태웠던 그 잔인한 불꽃과는 다른 슬프지만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도 당신이 가졌던 그 아픈 미련도 다 가져가.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근본이나 격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온전한 너로만 행복해줘. 타버린 종이 제가 겨울바람을 타고 화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제게 건네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 저는 문득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채워진 손목, 하지만 그 아래에는 5년 전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박혔던 굳은 살과 소금기에 긁혔던 미세한 흉터들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게 무엇이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얻은 건 수천억의 재산도 짜릿한 복수의 쾌감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 남고 싶었던 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던 못난 사내의 뒤늦은 참회였다고 말입니다. 돈은 사람의 격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밑바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지요. 김상국 회장은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추악했고, 저는 돈이 없을 때나 많을 때나 변함없이 수진이의 남편이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RS의 대표 이준혁은 잠시 접어두려 합니다. 낡은 자켓을 다시 걸치고 수진이가 좋아하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비록 혼자이겠지만 제 맞은편 의자에는 보이지 않는 그녀의 온기가 함께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시고 지켜주세요. 저와 함께 다음을 기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